안녕하세요. 예, 김상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웰리스 마스터 과정 2기 수료생 에메랄드 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뭐 많이 안 들어오셔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예, FEN 건강영양 아카데미에 앞서서 스피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Y 시리즈 중에서 인체란 책을 통해서 건강 공부를 시작했고, 나름의 건강 차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웰리스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접해왔던 토막 지식들의 그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난 건강하다 이런 생각으로 식생활이나 잘못된 그 생활 패턴 등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한 많은 매체들을 통해 무분별한 잘못된 지식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웰리스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강사님들께서 지식적인 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하시고 공감을 이끌어내시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전문가답게 다가가야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건강 미팅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직장을 다니던 교회 동생이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거의 모든 장기에 손상을 입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수술 등을 통해서 참 예뻤던 친구였는데 외모도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고통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항암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고 우리 사이에 아픔이라는 공감대가 생겼고 건강 미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웰리스 마스터 과정을 통해 배운 겉핥기식의 지식이 아닌 전문 지식을 통한 차팅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간 끝에 신뢰를 이끌어냈고 유산균 더블X를 시작으로 건강식품들을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전달만 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강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건강을 잃어가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앞으로도 건강영양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이 소중한 사업의 기회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말씀, 또 감동적인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야, 잘 들리죠?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네, 어떻게 그럼 지금 강의를 시작할까요? 네, 정각 9시 시작인데요. 다만 네. 1, 2분이라도 더 저희가 네. 듣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네. 일찍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906분 정도, 7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각 9시에 멘트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가지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저도 이제 낮에 이제 진료하다가 방송 녹화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 녹화 주제 중에서도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50의 전후에서 하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안 쓰는 단어 아시죠?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꿨어요? 폐경이란 단어를 완경이란 단어로 바꾸신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방송 작가님들이 폐자란 말을 아예 이제 입에 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경인데 폐경하고 완경하고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폐경은 그냥 생리가 이제 닫혔다. 그런 어떤 약간 이렇게 폐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완경은 월경을 완수했다, 완성했다는 이제 훈장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완경을 전후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한 10년 동안
이게 급작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갱년기라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갱년기 시기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어떤 신체 기능, 생체 기능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정답이 뇌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나이살, 뱃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뇌에 관계된 부분. 그 뇌 호르몬에 관계된 부분이 뭐죠? 뇌 정서,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증,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또 있는 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걸 뭐라고 할까요? 건망증이죠. 건망증이 굉장히 늘어난 것들을 많이 그 패널 분들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망증이 그냥 일회적인 어떤 기억력의 저하로 나타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될 수가 있죠? 경도인지 장애에 나아가서 치매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65세 이상 인구의 25%가 지금 치매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의 비율이 남성분보다 거의 2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이 뇌세포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급감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변화까지 생기면서 그런 어떤 뇌기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가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죠? 86.6세. 근데 우리 리더님들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최소 100세, 최대 11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11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아까 지금 70세가 넘어가는 분들 중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경도유지 장애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9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그게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세까지 어떻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다리로 가고 싶은데 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 하나 하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데 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즘에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 있죠. AI 기술, 챗GPT, 뭐 바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자, 인공지능이 이제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기가 창조적인 내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활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여러 개 넣어봤는데 질문의 어떤 강도, 창조성이라든지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이렇게 놓인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리더님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진정한 리더님들이 마인드 바디 액션 아시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사실 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뇌 구조와 기능을 이제 먼저 보시면 우리 뇌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뇌, 중뇌, 연수, 간뇌, 소뇌, 척수가 있는데 중뇌나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생명 활동에 관계된 거고요. 간뇌, 소뇌, 척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명 활동에 관계된 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뇌 그러니까 우리가 뇌 기능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대뇌 피질이죠. 그래서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 바깥쪽으로 자뇌와 우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자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뇌 오른쪽 우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뇌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말을 못 한다든지 시각이 떨어진다든지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뇌 피질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프론탈 로브가 이제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주로 우리가 움직이고 기억하고 말하는 거에 관계되는 거고요. 템포랄 로브, 척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척두엽은 듣고 언어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척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정엽인데 머리 꼭대기죠. 우리 정수리 부분에 있는 거는 감각이라든지 오른쪽하고 왼쪽을 이제 나누는 느낌.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두정엽이고, 옥시피탈 로브, 이제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후두엽은 눈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운데 있는 브레인스템, 이거를 뭐 간내, 내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 숨 쉬는 데 관계된 거고요. 소뇌가 있어요. 소뇌 조그만 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들은 서로 이제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자기의 고유의 임무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가설은 뭐냐면 이런 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맺으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뇌의 균형 발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수명, 특히 여성 리더님 같은 건 85세에서 86세고, 지금 이게 우리 리더님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100세까지 이제 사는 시대가 될 건데, 100세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들을 몇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부분의 분들이 앓게 되는 질환들,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감소증, 근육의 감소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당뇨병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거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결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70대나 80대가 넘어가게 되면 치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치매를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드시 치매는 예방하자. 왜냐하면 자기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치매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도인지장애의 어떤 증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망증이 물론 이제 경도인지장애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망증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다면 2단계에서부터 건강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60%가 우리 리더님들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한 20%는 조금 특수한 치매입니다. 뭐 루이바리 치매라든지 그런 게 있고, 나머지 20%가 혈관성 치매인데요. 근데 이 앞으로 혈관성 치매는 혈관 치매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뇌 자체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뇌혈관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치매에 미치는,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치매의 증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사물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렇게 기억하려고 해도 저거 딱 봤는데 그 사물의 기억이 안 난다든지, 머릿속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초기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적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적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적당인가, 약간 그렇게 언어에 이제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잘 알았던 장소를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처음 가본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날짜,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어떤 지각이라든지 이런 게, 요일이라든지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을 엉뚱한 데 둔다든지, 평소에 두던 데 두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둔다든지,
물건을 어디다 두고 나서 그거를 잘 찾지를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초면에 나타날 수 있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치매를 나타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론탈 로브,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감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화를 잘 낸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행동에 이상이 있을 때는 치매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소견일 수가 있고요. 치매가 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사회생활적인 단절들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고 근데 점차 이렇게 심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분들의 이런 또 양상이 없는지를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KMMSE 이거는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설문지가 있거든요.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아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리더님들 중에는 24점 이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8점에서 23점 정도의 어떤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는 건 뭐냐면 경도인지 장애인데 이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지나가면. 그래서 60대가 지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K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해보고 여기서 점수가 자기가 원하는 뭐 25, 한 27, 28점 정도로 잘 넣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애매모호하게 24점, 25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학과를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받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지연을 늦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약들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다.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의학적으로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노화되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젊은 사람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작스럽게 디멘치아, 치매가 되면서 확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제가 뇌 기능을 좋게 하는 5가지 원칙을 거의 잘 수행을 하신다면 치매가 될 확률을 거의 95%, 9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도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당뇨도 이제 인슐린 기능을 잘 유지했을 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치매도 본인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우리 리더님들이 확실하게 그것만 이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나의 뇌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고 인지기능 역시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30대와 40대에 못지않은 뇌 기능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분명히 닦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20대의 뇌혈관을 80대까지 가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 자, 제가 이 혈관성 치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박민수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박민수 박사 유튜브가 오늘 구독자가 한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할 때까지는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영상 하나가 이렇게 떡상했다고 그러죠.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에 혹시 제목을 아시는 뭐 리더님들 중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 거를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리에 쥐가 나면 심장이 위험하다. 다리에 쥐가 나면 왜 심장이 위험할까요? 아마 지금 우리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우리 리더님들이 다 맞추셨을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뭐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개념을 오래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피는 심장에서 나오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세피가 있어요. 그럼 다리로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세피가 내려가 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나면 무슨 피가 되죠? 혼피가 되죠. 그 혼피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장으로 다시 올라와서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세피가 돼야 되는데 혼피가 심장으로 올라오지 않고 다리 쪽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리에 혼피가 산소가 부족한 피가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물에 빠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다리에 쥐가 나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리더님들 아실 겁니다. 다리에 쥐가 주로 언제 많이 나요? 밤에 잠을 잘 때 많이 나죠. 그럼 밤에 잠을 잘 때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심장도 그때는 조금 이렇게 고요하게 뛰고 있고, 두 번째, 심장 혼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심장을 도와주는 제2의 심장이 있죠. 바로 종아리.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펌핑을 하면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올려주는데 밤에 자는 동안은 그런 종아리 근육에 펌핑 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심장이 혈액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있으니까 심장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밤에 뭐 부정맥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다리에 쥐가 난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굉장히 위험할까요? 심장 말고 바로 뇌입니다. 다리하고 제일 먼 쪽이죠. 그죠? 다리에 쥐가 났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 쪽에도 피가 못 가는 거죠. 피가 못 가서 피가 3분에서 30분 정도 못 가면 생기는 병이 뇌졸중이지만, 뇌졸중이 가기 전이라도 우리가 잠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가 저산수증에 빠지면서 뇌졸중과 유사한 미니 뇌졸중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게 결국에는 혈관성 치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혈관의 가장 큰 문제가, 혈관은 10대 때부터 이렇게 노화가 돼요. 왼쪽 때부터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오른쪽 뒤 90% 정도 막혀도,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혈액순환이 줄어든 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리더님들이 잘 못 느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자, 당뇨는 혈관을 찌르는 못,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기름,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그 안에 기름이 지고 설탕이 많은 물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세게 때릴 수밖에 없고 고혈압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우리가 잘 관리하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 제 강의를 한 20분 정도 들었으니까 우리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가장 우리 건강에 혈액순환이 가장 나쁜 자세가 뭔지 알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손 털고 잼잼.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팔 근육이 심장하고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털어주고 잼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심장의 부담을 상당히 돌려줄 수 있고 줄여줄 수 있고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하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 틈날 때마다 한 1분 정도씩 손가락 잼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면 이 오른쪽에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뇌가 텅 비었고 색깔이 변한, 세포들이 색깔이 변한 혈관성 치매로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쥐가 한번 날 때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릴 때마다, 수족냉증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어떤 머리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더 큰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종아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발목이거든요. 자, 발을 쭉 뻗어가지고 발목을 자꾸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셔야 돼요. 발끝을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당기고 이렇게 발을 또 돌리고 발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항상 이제 발끝으로 쓰기 그걸 계속 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이 유연한 사람이 나중에 종아리 근육, 제2의 심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넓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입니다. 음식, 짜게 먹는 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가식, 당연히 비만이죠. 많이 먹는 거, 속식, 빨리 먹는 게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먹게 되면 가식도 되고 폭식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탄식,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가 되죠. 당뇨가 혈관에 제일 나쁩니다. 당뇨는 혈관을 찌르는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관이 나빠지는 원인 두 가지는 저는 이제 짜게 먹는 습관하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 탄수화물을 짜게 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만 실천하시면 돼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는, 소금을 많이 먹는 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물과 찌개.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으면 국물과 찌개 못 드시겠죠. WHO 권장량이 5g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11g에서 12g 정도 소금을 먹어요. 물론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됩니다. 소금을 안 먹게 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활동이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 10명 중에서 1분 정도는 소금 섭취가 부족하고 10분 중에서 9분은 소금 섭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진짜 저염식하고 있다. 그럼 적절하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대부분 이제 국물을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만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소금 섭취가 많은 거거든요. 그 혈압을 재보시면 돼요. 저혈압이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적절하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고혈압에 가고 있는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은 반드시 젓가락 식사로 하면서 국물과 찌개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혈관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혈압을 낮추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긴장돼 있고 승모근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승모근이 굉장히 아프고 만졌을 때 아야 소리가 나시는 분들 이 승모근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으면 내려가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긴장을 물론 이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조절해 주는 데는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는 크롬, 콜레스테롤은 오메가3, 우리 몸의 당독소를 줄이는 거는 비타민 B, 그러니까 우리 뭐 고기 종류에 많이 들어있죠. 혈액을 순환하는 데 도움되는 건 진코바, 그래서 은행잎 같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혈관 협착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는 아르기닌 같은 산화지수를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잎으로 만든 추출물들을 드시면 크게 부작용 없이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간이나 콩팥에 부작용 없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은행잎 자체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저는 혈관을 좋게 하는 것가 중요한데 우리 리더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원장님 내 머리가 노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영양제 하나만 주십시오. 고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저는 뭐겠습니까? 유산균을 권유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 자, 그게 뭐냐면 장내축. 들어보셨죠?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장은 제2의 뇌이다. 사실 이 모양을 보십시오. 장을 보면 이 꼬불꼬불한 주름이 있는 게 내 대뇌피질에 어떤 주름이 가 있는 고랑이 가 있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뇌하고 또 장에 굉장히 유사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장에서 70%도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럼 또 뭐죠? 세로토닌의 70%가 장에서 나오죠. 세로토닌은 또 우리 리더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행복 호르몬, 학습 호르몬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면요. 자, 우리 장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백조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인지 알고 계시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의 약자예요?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 그 다음에 게놈, 합성어입니다. 게놈은 뭐죠? 유전자. 백조개의 장내세균이 유전자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후생적으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면 후천적인 어떤 체질이나 형질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최근에 본인들 배가 굉장히 자주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70에서 80%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몇 대 몇일 때 최적이에요. 유익균 8,
유해균 2 들어보셨죠? 유해균 8, 유해균 2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해균이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지 유익균이 자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균이 된다는 거죠. 유익균은 우리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들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어떤 좋은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계속해서 견제를 해줘야지 얘가 전투력을 갖출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나쁠수록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황금 비율이 8대2인데 리더님들 본인 마이크로바이옴 비율 검사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몇 대 몇이던가요? 제가 검사해 보면 대부분 6대4, 7대3 정도 되고 관리 잘하신 분은 7대3, 그 다음에 6대4 정도가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검사해 본 사람 중에 최악은 0.5대 5대 95도 있었어요. 5대 95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장내 세균의 가장 중요한 역할,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유익균이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요. 유익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독소, 중금속, 비료, 농약이 이거를 장점막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지층이 있었어? 그런데 유익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를 그 나쁜 독소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거기다 공격을 하면서 자, 그거를 뭐냐 하면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들어보셨죠? 장누수 증후군 들어보셨죠? 그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뭐 진통소염제, 항생제, 그러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깨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약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지방 식이를 하고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하고 정제된 당, 가공당하고 그 다음에 고지방식에 있는 가공지방이 결합을 하면 리포다당류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리포가 뭐냐면 지방, 다당류가 당이거든요. 정제탄수화물, 혈당지수 높은 거, 그 다음에 가공지방,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 딱 결합하면 리포다당류를 형성하는데 이게 장점막을 뚫고 어디까지 가냐면 뇌세포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인 어떤 내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뇌에 염증이 많다. 두통이 있다.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면 이런 리포다당류가 자기 머리 쪽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 배가 자주 아프고 갑자기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면서 장누수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생기면서 그럴 때는 그걸 의심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뭐로 막아야 되겠어요? 리포다당류는 단세지방산으로 막아야 됩니다. 단세지방산도 들어보셨죠? 단세지방산은 뭐냐면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유익산물입니다. 최종산물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암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식이섬유, 채소나 제철 과일을 풍부하게 수분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이 LPS가 뇌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고, 여기 하나 더, 최근에 장점막 세포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혀진 게 있습니다. 바로 글루타민. 글루타민이 이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잔근막도 하고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작용하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을 정대하기도 하니까 최근에 아마 글루타민 어떤 형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글루타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뇌 기능은 4가지 호르몬이 조절하거든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도파민, 동기부여. 물론 근데 도파민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중독적 성향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도파민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그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술에 빠진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중독적 행위에 빠지는데, 그렇다고 도파민이 너무 없어버리면 활동의 의지가 없어요. 나중에 도파민이 다 떨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 병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도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노르에피네프린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없으면 우리가 전투 상황에서 뭔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앞에 나쁜 적이 있을 때 힘을 낼 수도 없고 내 시험이 있을 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현대인은 문제가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가행 정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조절 호르몬이 가바거든요. 그래서 가바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뭐 치매가 생긴다, 뭐 우울증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바의 재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타민이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우울하다, 뭔가 요즘에 화가 많이 난다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신경전달 호르몬을 조절하는 노력도 해줘야 되지만 글루타민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글루타메이트나 가바가 풍부한 음식들 보면 약간 이렇게 십자가 채소라든지 견과류, 콩, 그다음 덜에서 나는 이런 뭐 하초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은 밝혀진 게 있으면 특별하게 그런 어떤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채소들을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하고 내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생생한 뇌를 유지하는데 양대 차이를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절대로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잠자는 시간에 1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게 낮에 3시간에서 5시간 아니면 창조적 우리가 100세까지 쓸 수 있는 뇌를 재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황금 같은 골든 타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노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멜라토닌이 점점 감소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 호르몬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 성장 호르몬도 감소하고 인슐린 호르몬도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호르몬 황산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하고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지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멜라토닌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이 멜라토닌이 급감하느냐 하면 당연히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분비시키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될까요? 몇 시간 자야지 적당히 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7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까지는 안 주무셔도 7시간. 됩니다. 7시간. 그래서 무조건 7시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7시간. 웃으시는 리더님들 많은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10세까지 생생한 뇌를 써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뇌를 계속해서 재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불면증이라든지 잠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먼저 박민수 박사님, 5시간 자더라도 질 좋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5시간 질 좋게 자는 게 6시간, 7시간 질 나쁘게 자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는데 최적의 것은 7시간을 질 좋게 자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나오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글루타치온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A, C.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 세포를 굉장히 잘 통과합니다. 자, 멜라토닌 어떻게 생성되고 분비돼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송가선에서 비타민 D하고 멜라토닌하고 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멜라토닌이 언제 분비되냐면 밤에 잠을 잘 때 분비되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분비될 때 원칙이 있어요. 빛이 완벽하게 없어야 됩니다.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모든 커튼이 암막 커튼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커튼이 암막 커튼이고 특히 뭐가 또 해롭냐면 이게 해롭습니다.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을 반드시 오프를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집에 우리 리더님들 본인 좋아하는 파우치 같은 게 있으면 파우치에 넣고 주무십시오. 블루라이트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시간 동안 머리맡에 블루라이트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면의 질, 멜라토닌의 분비가 굉장히 저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잘 때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오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파우치에 담아서 블루라이트도 최대한 차단한다. 그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못지않게 또 우리 뇌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재생해주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7시간 수면, 코골이 줄이기, 그다음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실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앉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릎을 모아가지고 자, 배 쪽으로 당깁니다. 배 쪽으로 당기면서 숨을 내쉬어요.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이게 천천히 숨 깊이 운동인데요.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신다. 바닥에 안 닿았을 때 운동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허벅지 운동. 이거는 제가 하루에 300개씩 하고 있습니다. 300개씩. 자, 300개를 물론 한 번에 다 하시면 골병 나요. 틈날 때마다 50개 정도씩 손허벅지 운동.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 리더님들한테 스쿼팅을 많이 시켰더니 무릎 관절이 무리가 오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강사님 죄송한데 네? 무릎 그런 거 최대한 이게 손허벅지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제이님 화면이 좀 그런데 제이님 화면 좀 꺼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걸 제 본인이 끄시면 될 겁니다. 네 번째, 자, 뇌는 결국에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육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근육이 강한 사람이 뇌도 이제 강해지거든요. 근데 근육을 살리는 거는 인슐린이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제가 오늘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우리 리더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적인 챌린지를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고 한다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다 들어보셨죠? 인슐린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에너지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저장을 시켜 놓잖아요. 저장을 시켰다가 꺼내 쓸 수 있게. 우리 리더님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 안 드시잖아요. 뇌는 굉장히 많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뇌는 전부 다 포도당만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있거든요. 산소를 우리 몸에서 20% 정도 쓰고 있고요. 우리 몸에 산소를 20% 쓰고 있고 포도당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 뇌는 그러면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누가 이 에너지를 공급하냐? 인슐린이 우리 몸에 저장했다가 근육이나 지방세포나 간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내 에너지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뇨인분들이 그래서 치매가 많이 생기고 건망증이 많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대가 지나가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식 문화에 있어요. 어떻게 먹냐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반찬 한 번. 또 스트레스도 뭐로 풀어요? 탄수화물로 풀죠. 그죠? 단 음식. 못 참잖아요. 과자, 초콜릿. 그러다 보면 인슐린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니까 뇌에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제가 고안한 식사법이죠.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은 1대1이잖아요.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은 2대1이잖아요. 그렇게 드셔주시고 야식, 밤에는 탄수화물 먹지 말자. 밤에는 인슐린 좀 쉬게 해주자. 그 다음에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섬유질, 파이토케미칼 다 껍질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암에 굉장히 좋은 세제들이 있으니까 잘 씻어가지고 미세먼지나
농약 같은 거 잘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이렇게 드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인슐린을 우리가 너무 혹사시키게 돼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당을 저장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죠. 저장을 못 시키니까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 그게 바로 당뇨병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당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박사님, 그러면 흰빵, 흰쌀밥, 아이스크림 나쁘다는 거 알겠어요. 그 과일은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데 과일도 당도가 높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뭐 하루에 2개, 3개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라든지 정상인 사람, 그 당뇨 전 단계인 사람 좀 갈등이 되죠. 그렇다 과일이 몸에 굉장히 좋은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사과, 배, 포도. 그러니까 당도가 높더라도 혈당 지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사과, 배, 포도 정도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나머지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혈당 상승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이렇게 하면 혈당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20 정도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 증명된 거니까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단세지방산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 인슐린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근육을 이야기하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슐린의 아까 전에 우리 당을 우리 몸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고 했잖아요. 저장하는 창구가 1번이 간이고 2번이 지방세포고 3번이 근육입니다. 간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죠. 간에 너무 많은 칼로리 집어넣으면 무슨 간이 됩니까? 지방간. 지방세포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내장 비만이 되죠. 그래서 근육을 늘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 하나 더 많이 먹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문이 있어요.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주변에 단백질은 굉장히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분들 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을 잘 추출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 그래서 근육량이 우리 리더님들 본인 근육량 알고 계시죠? 인바디 분석지를 반드시 한번 보셔가지고 정상 범위보다 항상 상단에 위치하도록.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정상 범위에서 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탄수화물 우리가 뭐냐면 이게 근육이 자꾸 녹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근육을 녹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육이 잘 녹지 않도록 장에서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셀레늄, 소화효소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25센트 라이더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회 30분.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운동이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한테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25센트 라이더를 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한 5분에서 10분은 천천히 20분은 본격적으로 하고 또 5분은 반드시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하든지 운동을 갑자기 멈추게 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근육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고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운동할 때 반드시 수분 섭취를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몇 킬로 뺐다 그거 몇백 그램 뺐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아예 안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근육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뇌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뇌의 기쁜 경험을 많이 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비울수록 뇌의 재생이 빨라지고 뇌의 기쁜 느낌을 많이 주고 기쁜 일을 많이 해줄수록 뇌가 점점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더 건강한 뇌로 되는데요. 자, 뇌는 이제 두 가지죠.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성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게 급성 대응,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도록 하는 것은 아드레날린의 역할, 순발력의 호르몬이고요. 만성 대응을 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이겨내도록 하는 것은 또 코티졸, 지구력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코티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티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코티졸을 굉장히 만드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DHEA라는 게 있거든요. DHEA가 처음에는 코티졸을 만드는데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데 어떤 순간 되면 DHEA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코티졸도 완전히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검사를 해보면 DHEA까지 적어요. 그래서 뇌 노화라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노화되신 분들, 갑자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그러신 분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DHEA와 코티졸이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코티졸 스틸이라고 하거든요. 코티졸 스틸은 뭐냐면 다른 호르몬들, 성장 호르몬들, 세로토닌 호르몬, 그 다음에 인슐린 호르몬, 멜라토닌,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인 DHEA가 코티졸 만드는데 다 쓰여버리니까 코티졸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티졸이 굉장히 공장을 크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다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스트레스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하는 거는 활성산소 이론이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티졸 스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만약에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화가 나는 일이나 분노가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거에 계속해서 몰두하거나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분들은 잘 안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분들은 남을 걱정하지 않거든. 근데 이타적인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생각 중에서도 뭐가 많으냐면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걱정도 하지만 남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티졸 스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걱정을 안 하려면 자, 이거를 보셔야죠. 걱정의 몇 프로는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96%.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일에 대한 걱정이 22%,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진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분들한테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 겁니다. 환자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1시간 지나면 아마 50%로 줄어들 거고 일주일이 지나면 10분의 1이 줄어들 거고 10분의 1로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당신이 하고 있는 걱정은 당신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걱정이니까요.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책을 17권에서 18권 정도 썼는데 제 책을 워낙 많이 써서 기억도 못합니다. 최근에 놓은 책이 이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책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르냐면요, 이거 하고 나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낮에 시간 낼 때마다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눈 뜨셨,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게 뭐냐면 생각 중지 훈련인데요. 생각의 컨텐츠를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눈을 감자마자 금방 잠들 뻔했어요. 머릿속 생각이 다 비워지거든요. 두 번째,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 호흡하자고 그랬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 생각이 비워집니다. 자, 코로 들이마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도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입으로 계속 호흡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 기관지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 같아요. 옥시토신 아시죠? 우리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자궁을 수축해 가지고 아기를 세상에 안전하게 놓게 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인데 이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면역력 효과, 세포 재생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옥시토신이 분비를 되는지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해 줄 때, 그 다음에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 효과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는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면역 엔자임 IgA 항체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리더님들 아마 화면에 굉장히 친하신 리더님들 보일 거예요. 그 리더님들 향해서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한번 보시고 기분 좋은 얼굴도 보시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다 하셨죠? 자, 이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본인의 마인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칭찬하고 안고 웃을수록 우리 몸의 세로토닌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 호르몬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리더님들이 오늘 화면을 켜시고 굉장히 열심히 웃으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한 55분 강의하는 동안 그냥 시간이 그냥 40분처럼 지난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 6가지 조건은 이거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으시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창조적인 놀이도 하면서 의미를 잘 찾는 분들이 아마 미래 이제 앞으로 현 시대를 이렇게 리드할 그런 진정한 리더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리더님들이 아마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좋은 리더. 그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뇌도 건강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 지금 3대 자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여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어떤 본인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그 다음에 건강한 몸과 이렇게 뇌가 그런 부분들이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를 살리는 영양요법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뇌는 장이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글루타민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육이 내 자산이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단백질, 비타민 B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 내 산소가 잘 갑니다.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잠이 신경재생을 도우니까 마그네슘이나 태아닌처럼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좋으면 뭐 수면제를 드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태아닌 같은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뇌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 항상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 C가 될 것 같습니다. 님들이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색